네, 오늘은 우리 교재 132페이지에 특별세액공제 중에 네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세액공제 하면은 네 가지의 세액공제를 가리키는 건데요. 처음에 했던 게 우리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나이 요건과 부양가족 중에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제한받는 그러한 소득공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이제 가입자는 소득자로 되어 있어야 되고, 피보험자가 나이도 요건에 맞아야 되고, 그 기본공제 요건에, 그 다음에 소득도 없어야 되고 하는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우리가 정리할 때는 의료비는 또 보험료하고 다르게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은 같은데, 나이도 보지 않고 소득도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부양가족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의료비를 소득자가 지불한, 소득자의 신용카드로 지불했다든가, 소득자의 그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든가, 소득자 앞으로 이런 거는 그 환자가 나이가 제한을 받지도 않고 소득도 제한받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보험료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이것도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의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는데, 나이는 따지지 않지만 소득은 없어야 되죠. 그 학생이. 그리고 학생 중에서 우리가 그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해당이 안 되는데,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보장,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가능하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직계 존속뿐만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소득도 보지 않는다. 그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그런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비의 경우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입력이 되는 것이고, 취학한 이후에 초, 중, 고 대학생들의 학원비는 교육비의 그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 한도가 있죠. 초중고생은 연간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1인당 900만원. 그런데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것만 된다. 본인 것만 된다. 대학원 교육비는 자녀들 거는 안 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거만 된다. 이런 것 등이 좀 특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특별세액공제 네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가로 열고,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포함이다. 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다 그러면은 보험 모집인 같은 직업을 가지거나 방문교육 선생님들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인데, 사실상 근로자하고 근무가 거의 같아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로 특수한 형태의 그런 개인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지만 이게 이제 장부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을 했다고 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근로자하고 같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거고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왜 제외하느냐?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니까 그 회사의 장부를 작성할 때
기부금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비용에서 공제 받았어요. 즉 소득 공제 받은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나이에 제한은 없어요. 하지만 소득의 제한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의 제한이라는 것을 여기다 명시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있으면 자기의 소득으로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즉 연말정산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기부금의 종류는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고요, 특례 기부금도 있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도 있고, 일반 기부금이 있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세액공제액을 보면은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 전체에 대해서 한도를 적용하고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를 110분의 100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10만원 거의 다 세액공제로 적용해주고요. 10만원 초과한 정치자금은 기부금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치자금 기부금을 3천만원 초과로 해서 했다 그러면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다 해서 기부한 금액의 25%를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자, 특례 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과 종교단체 일반 기부금은 모두 세액공제율이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 시에는 30% 이렇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입니다. 그리고 각각 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소득금액 전체로 한도를 주는 것은 정치자금과 특례 기부금이고 우리사주라든가 일반 기부금은 30%, 또 종교단체 기부금은 자기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특별세액공제라고 하는 세액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 네 가지는 우리 나중에 실무시험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때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예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실무 수행할 때 우리가 많이 다루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외의 또 세액공제로서는 납세조합 공제라는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납세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5일장 같은 재래시장에 그 거리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매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납세조합을 형성하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때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5%를 세액공제 적용해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세액공제 중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공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가 세액공제 해줘야 되겠죠. 국내에서 다시 외국에서 납부했다는 것은 외국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국내에서 또 소득세를 또 원천징수하게 되면은 소득자 입장에서는 외국 정부에도 원천징수,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국내에서도 또 세금을 낸다.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 정부에 원천징수한 그 근거 자료가 있으면 그것은 국내에서 과세를 할 때 공제합니다. 그래서 환급은 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공제 대상 한번 읽어볼까요? 외국 납부세 공제 대상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국외 원천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있다.
세액공제액은 역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고요. 이것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종합소득 금액 대 국외소득 금액,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대 국외소득 금액, 그 소득 금액 비율을 넘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비율로 산출한 세액을 곱해가지고 그 이상은 세액공제 적용을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한도를 초과했다. 2월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음 과세기간에 2월 시켜서 세액공제는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근로자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이 월세 세액공제 제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적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총급여액에 따라서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17%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고요. 5,500만 원을 초과해서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월세 지급액의 15%, 조금 2% 좀 낮죠? 5,500만 원 이하보다는. 그래서 총급여액 기준으로 해서 월세 지급액의 17% 또는 15%만큼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월세 지급액의 한도는 연간 750만 원 이내에서만 여기 월세 지급액의 한도를 적용받게 되고요. 공제 요건을 보게 되면은 근로자가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근데 꼭 세대주이지 않아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언니하고 동생이 서울에 가가지고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 언니가 세대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동생이 세대원으로 돼 있겠죠. 언니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됐어요. 언니는 총급여액이 1억 원이 된다 만약에.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죠. 근데 동생은 7천만 원 이하예요. 총급여가. 그러면은 월세 세액공제를 동생이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세대주인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여러분 알다시피 비과세는 다 빠진 거예요. 과세급여만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 하면은 지금 아마 25제곱미터 전용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일 거예요.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그러니까 서울 같은 이 수도권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준시가보다는 규모를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의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기준시가 즉 건물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규모보다는 시가를 적용하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적용이 되면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시가, 기준시가가 공지시가를 말하겠죠.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임차해야 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이라 하는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같은 이러한 주택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젊은 근로자들의 경우는 이 월세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총급여가 연간 총급여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를 다 알아봤는데요. 그 밑에 표가 하나 더 있는데
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는 1 또는 2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이제 저와 같은 사업소득만 있는 자라든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 다른 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는 이와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두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는 앞에서 쭉 정리했던 항목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항목별로. 그러니까 특별세액공제 항목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이렇게 항목별로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받는 방법. 그리고 월세세액공제는 이거는 별도예요. 월세세액공제는 별도입니다. 또 여기 별표 2를 밑에서 별표 2는 여기 있죠.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나 주택자금 소득공제. 네, 이건 세액공제 얘기니까 원래 소득공제는 별도고, 이건 뭐 소득공제는 별도고 세액공제 내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월세세액공제는 별도로.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표준세액공제는 뭐냐? 표준세액공제는 그냥 일률적으로 13만 원만 세액공제 받겠다. 이게 금액으로 딱 신청하는 겁니다. 이것은 3번을 보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와 우리사주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기부금이 특별세액공제 안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별도로 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네요. 자, 이게 없을 때는 그냥 13만으로 말하자면 여기 항목별 세액공제를 모두 대신 해버리는 거죠. 13만 원으로 쉽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된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기부금 세액공제는 우리가 비용으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적용된 거고요. 표준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면은 7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표준세액공제를 통해서 7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월세세액공제도 안 되죠. 특별세액공제도 해당이 안 되죠.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하지만 세액공제 7만 원은 근로소득이 없는 자에게도 표준세액공제라는 걸 선택해가지고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액공제의 금액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론시험에 대비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표준세액공제 적용하면 13만 원,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표준세액공제 선택했을 때 7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하여 우리가 세액공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것을 우리가 결정세액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소득세 이론이 다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4장에서는 원가계산 이론이 나옵니다. 근데 원가계산 이론은 이론에서도 출제하지 않고 AT 시험에서는 또 실무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그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5장 정도, 페이지 수로 한 9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냥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 자, 이제 이론을 마쳤으므로 이제 우리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교재는 다음에 이제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론 공부한 거를 좀
복습을 좀 하고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별 연습 문제 339페이지로 넘어가서 실무 이론평가 문제를 한 페이지에서 한 문제씩만 풀어보는 것으로 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재무회계 이론 하나 볼까요? 339페이지에서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외부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한번 내용이 뭔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주 및 이사회 규정. 본 감사에는 첨부된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 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예, 어렵지 않죠? 회사 경영자가 책임이 있는 거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340페이지. 여기서는 1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4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맞죠? 2번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회계정보의 기업 실체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바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면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가능성은 높아지죠. 맞는 얘기. 3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비용과 효익 그리고 회계 항목의 성격 및 그 크기의 중요성 등 제약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네, 중요성이나 비용 대비 효익을 고려해야 되죠. 4번 회계정보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적 방법이 있더라도 비교 가능성을 저하시킨다면 그러한 회계정책은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4번에 좀 문제가 있어요. 옳지 않은 건 답이 4번입니다. 자, 왜 그러냐?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여기 1번 보기에서와 같이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입니다. 회계정보에서 목적 적합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아주 중요한 질적 특성이에요. 그런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체 방법이 있는데 비교 가능성이 저하된다고 해서 그러한 회계 정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비교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 가능성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질적 특성이긴 하지만 중요한 질적 특성이긴 하지만 목적 적합성이나 신뢰성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의 판단은 잘못됐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재무제표의 2번 문제. 이 문제.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3번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그렇죠. 4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회수되는 매출 채권이라 하더라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자,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의 회수가 된다면, 그래서 매출채권 같은 것은 무조건 우리가 유동자산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회수되는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342페이지에 가서 7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일정 시점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상태표죠. 물론 수익성을 보는 것은 손익계산서입니다만은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도 수익성을 뭘 가지고 볼 수 있냐면은 자본에 보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기에서 넘어온 거 있잖아요. 이익잉여금을 보면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없는 회사는 뭐예요? 그동안 수익이 나지 않은 회사입니다. 이익잉여금이 많이 있는 회사는 뭐예요? 수익이 많이 났던 회사들이 이익잉여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수익성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수익성을. 자, 일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그리고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 하면은 무조건 재무상태표입니다. 다음에 343페이지에 어떤 문제 풀어볼까요? 16번 풀어볼까요? 16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네, 여러분 유형자산의 재평가 우리 공부했죠.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재평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맞았어요. 1번. 2번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고 틀렸네요.
우리가 그 감가상각 방법은 추정이거든요. 이거는 감가상각 내용 연수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지 그걸 정책이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 두 가지 사례만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회계 정책의 변경의 두 가지 사례가 뭐예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두 번째는 유가증권 매입단가 결정 방법. 이 두 가지 사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죠. 회계 추정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2번. 그러면 3번, 4번 맞았나 보세요.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률법과 연수합계법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가 체감잔액법 이렇게 표현을 했죠. 체감잔액법. 점점점 줄어든다 이거예요. 감가상각비가 해마다 줄어든다. 체감잔액법. 그 다음에 4번은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수령한 정부보조금은 유형자산 취득 시점에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그렇죠? 정부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받은 대로 또 차감 계정으로 표시했다가 다시 유형자산을 취득하면 또 그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다시 되돌리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맞죠. 자, 다음 페이지 가시고 344페이지에서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번이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 구하라 이겁니다. 22년 9월 1일 날 주식회사 정상주식 1000주를 주당 1,300원에 현금으로 취득했어요. 130만원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12월 31일 정상 주식의 공정가치는 1,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유가증권 결산일에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0주를 1,500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 한 주당 200원씩 평가 이익을 반영했죠. 손익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3년 10월 1일 날 주식회사 정상의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원에 매각했습니다. 자, 1000주니까 전부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 매각한 거예요? 1,500원짜리를 1,000원에 매각한 거죠? 그러면 처분 손익은요. 1,500원짜리를 1,000원에 매각했으니까 한 주당 500원씩 손실을 본 거예요. 곱하기 1000주 하면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50만 원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게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문제를 내면은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최초에 얼마에 매입했느냐? 1,300원에 매입했죠? 그것을 얼마에 팔았어요? 1,000원에 팔았죠? 매도 가능 증권은 최초에 매입한 것과 마지막에 처분한 금액을 비교해야 처분 손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주당 300원씩 손해봤죠? 그래서 이때는 처분 손실 30만원. 이 처분 손실 30만원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는 이게 답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결산일에 평가하는 것을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바로 지난해 결산일에 평가했던 이 금액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다.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좀 쉬는 시간 갖고요. 여기 345페이지 접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345페이지부터 복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자금관리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